오늘 방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응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인트로덕션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주변에서 경련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경련 발작 그냥 내비두면 여러 가지 외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생길 수 있는 외상들에 좀 알아보고 가장 응급한 상황인 뇌전증 중첩증, 뇌전증 지속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또 나가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돌연사가 생기는 뇌전증 돌연사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항상 뇌 질환은 응급 상황이 많죠. 뇌전증은 뇌의 전기적 이상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증세이기 때문에 발작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연속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성 연속 발작, 그럴 경우에는 빨리 뭔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연속 발작이 있다가 멈추지 않았을 경우, 계속 지속되는 뇌 스스로 멈추지 않는 상태, 그거는 진짜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기저질환 원인, 뇌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같이 치료해 줘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뇌가 계속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아주 응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돌연사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것도 응급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련 발작이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발작이 올 거라고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한 30-40% 정도지, 나머지는 또 자다가 일어나거나 전조도 없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의 의식도 없어지는 상태에서 균형도 잃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연속 발작인 경우는 한 번 끝나고 또 반복하는 거니까 본인이 회복된 줄 알고 있다가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뇌전증이 멈추지 않는 주석 발작인 경우는 정말 초응급입니다. 병원에서도 아주 응급한 상황으로 진행돼서 불과 몇십 분 안에 모든 치료가 시작이 돼야지만이 됩니다. 치명적인 외상도 물론 있습니다만 치명적이지 않는 외상도 꽤 많죠. 그리고 이런 외상이 발작으로 인해서 동반이 된다면 이런 외상 때문에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야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 예기 불안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화상이 다른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식이 소실되는 상태에서 이제 동작이 없이 그냥 멈춤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자동증처럼 이제 동작이 나왔을 경우 그 동작이 이제 요리를 한다든지 뜨거운 거를 잡아서 손이 그럴 수도 있고, 기름이 엎질러지면 그게 이제 화상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복합 부분 발작에서 화상도 의식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경우에 화상도 잘 생기고 화상의 정도도 심해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참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흔하게 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작하는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넘어지면서 그쪽을 얼굴을 다친다든지, 넘어지면서 이런 모서리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갖고 안면을 다친다든지, 뒤로 넘어지면서 혹 나누고 찢어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발작을 하면서 고개가 돌아가면서 팔을 이렇게 돌게 되면 돌면서 그 상태로 넘어지면서 이쪽 어깨가 빠지게 되는 탈구 또는 아탈구, 그리고 부딪히면서 이제 뼈가 좀 약한 사람, 한 경련제 중에서 간대사 효소 항진제 같은 효과를 보이는 약을 쓰면 이제 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 가벼운 타격에도 이렇게 골절이 돼서 발목 부분, 그리고 침대에 있다가 자다가 이제 발작을 하면서 떨어지니까 여기 고관절 쪽으로 떨어져 갖고 고관절 골절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아프면 몸을 피하거나 위험한 것을 손을 뺍니다. 통증이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취할 때는 살을 째도 우리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경련 발작할 때는, 특히 전신 발작으로 뇌가 흥분하게 될 때는 거의 마취한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쳐도 몸을 피하지도 않고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찔르고 아프고 피가 철철 나고 뼈가 부러져도 본인은 못 느끼니까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환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 같은 양상이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뇌전증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거가 외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항발작제의 수능도라고 그러죠. 빠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자기에 맞게
개발해서 수능도 수준을 높여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또는 뼈가 약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같이 가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화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잃으면서 깜빡하면서 자동증 같은 손동작이 나오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기름이나 요리,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 가스보다는 마이크로웨이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집안 환경에서 그런 조리 환경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에서 보면은 우리 목욕하다가 이렇게 따뜻한 목욕하다가 기분 좋아지면서 발작하는 핫베스 리플렉스 시저 같은 발작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탕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샤워를 하는 게 좋겠고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셔갖고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게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거기서 넘어지면 위아래도 그렇지만은 다치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옷이라도 끼게 되면 살이 껴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쪽을 권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발작의 특성, 발작의 종류 이걸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 전신 발작 같이 그냥 돌면서 쓰러진다 그러면은 이 침대 모서리에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안전하게 하고 침대 높이를 낮춘다든지 그리고 발작 후에 이렇게 혼돈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서 다니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인 경우는 허리띠를 좀 잘 맸으면 좋겠어요. 왜요? 허리띠를 매고 리드를 하면 리드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경련이 끝나고 나서 자기 정신 없이 그렇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뒤에서 따라가면서 행동을 통제하면 이 사람이 더 이상한 행동을 맞습니다. 하니까 이제 허리띠를 잡고 리드를 하면서 갈 수 있죠. 위험한 걸 피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는 리드하면서 거죠. 갈 수 있고 괜히 붙잡고 하지 마세요. 왜 가요? 뭐 이런 얘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데 이 뒤에 축을 잡고서는 이렇게 리드를 해가면 그래서 허리띠 하는 거 만약 혼돈 발작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그 수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거 좀 위험하죠. 안 되는데 익수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다면 그분도 제 생각에는 물론 감독도 잘해야 되지만은 허리띠 잘 매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띠요? 물에 빠졌을 때 허리띠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작의 양상과 특성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이게 24시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수면 들어갈 때 하는 발작이 있고 수면 중에 하는 발작도 있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발작도 있을 거고 월경 악화 발작도 있고 어떤 반사적으로 밥 먹을 때 좀 더 많이 하는 섭식 발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섭식 발작인 경우는 이제 식사에 대한 거를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아침에 기상 발작일 경우는 기상시에 안전한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조금 이제 시간을 한다든지 그런 외상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은 결론적으로는 약물 치료에서 발작의 그런 치료를 잘하는 게 맞고 그 나머지는 개인별 맞춤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래 오는데 친구랑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 이 친구 발작하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119 부르죠.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 하죠. 둘 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뇌전증 환우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발작시 대처법을 잘 아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이에요. 안정. 발작을 하면 누구나 다 불안해지고 놀라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에서 안정되게 있는 상태를 먼저 생각한 한숨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시계를 보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1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안정이 됐으면 환자가 안전하게 발작을 할 수 있게 봐주는 겁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하려면은 환자의 위험한 옆에 있는 게 있으면 치워야 될 거고, 또는 뒤로 바운스하면 머리 막 치니까 거기에 벽에 같은 거를 옷 같은 걸 해서 대준다든지, 그래서 안전하게 하게 환자가 끝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받는 게 두 번째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안전하게 발작하게 하는 거를 네. 두 번째입니다. 그 중에 팁 또 하나는 약간 복합 부분 발작까지 멍하고 애매한 경우 있죠. 네. 그때는 빨간색 기억하세요? 또는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큐를 하나 준 다음에 그 당시에 의식이 어떻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그 발작할 중에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을 했느냐 마느냐를 알고 맞습니다. 싶은 거죠. 예. 네. 의식을 잃었느냐를 알고 그렇죠. 싶어서. 예. 예, 의식이 있는 상태 발작이었냐, 의식이 없는 상태 발작이냐를 나중에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환우가 발작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잘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작이 이렇게 큰 간대성이면 하다가 여기다 푹 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이제 분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옆으로 해서 분비가 나올 수 있게 자세를 사이드로 밀어주는, 이렇게 돌려주는, 이때도 벨트 필요합니다. 벨트 있으면은 돌리기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다리 해갖고 돌리는 식으로 해갖고 팔다리 해갖고 돌려서 옆으로 분비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회복이 빨리 되게 도와주는 거죠. 그 회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면서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까진 데는 없는지, 혀 깨문 건 어떤지, 그 다음에 대소변 실수하면은 그거 좀 해결하는데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회복을 도와주는 마지막 단계,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자기가 관찰했던 거를 메모해서 주면 더 좋겠죠. 다시 정리하면 1단계는 안정, 2단계는 발작 안전하게 하고, 3단계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게 돕는다. 119 연락 안 합니다. 119 연락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죠. 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해갖고 괜히 여기만 늑간 골절만 생기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련 때문에 의식이 없고 몸이 굳어지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몸이 딱딱해 굳은 거를 다시 누르게 되면 골절 되게 잘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환자를 잘 관찰하라, 위험한 걸 피하게 하라 라는 거고, 이게 고개 돌리고 혀 깨무는 거기 때문에 분비물이 나오면 침을 많이 흘리니까요. 그냥 내비두면 누워있으니까 기도가 넘어가면 사대급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고개만 돌려놓으면 입안에 있는 분비물이 기도를 안 넘어갑니다. 네. 이게 옆으로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비물이 나오게, 강직 간대 할 때는 여기도 이제 강직 강대가 되니까 삼키지 못하는 분비가 이제 많이 되고, 어떤 발작인 경우는 이제 침 같은 분비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깨물어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같은 그런 상태가 나오는 면도 있고, 돌려놓으면 발작이 강직간대가 풀린 다음에는 이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옆으로 돌려놓으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면이 있죠. 경련 발작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깥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경련을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한번 경련이 시작됐다 끝나야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힘이 들어갔는데 내가 억지로 막 팔을 붙들고 묶으면 근육도 되게 상할 수 있고요. 뼈도 골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도록 경련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지속 상태. 뇌전증 환자에서 가장 응급하고요. 또 사망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치료를 빨리 안 해주면 뇌가 손상돼서 후유장애를 심각하게 남길 수 있는 질환이라서 환자가 오게 되면 응급실에서 굉장히 많은 치료가 시작이 되는 상태고, 가장 응급한 질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전증 중첩증이라는 말도 하고 뇌전증 지속증이라는 말도 하는데, 저는 뇌전증 지속 상태라는 말을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발작이 멈추지 못하는 상태. 일반적으로는 뇌에서는 발작을 하면은 억제 흥분에 의해서 발작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2분 내로 이제 끝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 멈추는 기전이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가겠죠. 계속 가면 뇌에서는 전기적 흥분이 계속되면서 에너지는 고갈될 거고, 그러면 신경세포는
손상될 겁니다. 그러면 발작을 결국 나중에 멈추긴 했지만 손상된 신경세포 때문에 인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이제 신체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안 되는 상태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가이드라인 지침에서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을 넣어서 하나는 임상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네, 맞습니다. 그게 5분, 대개는 이제 5분이 안 넘으니까요. 5분 넘으면 그거는 이제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성 발작, 전신 발작일 경우에 5분이고 국소 발작일 경우에는 10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전신 발작은 5분에서 이제 전신 발작 뇌전증 지속 상태라는 진단명이 들어가고 30분이 넘어가면 이 분은 이제 뇌 손상의 가능성이 높겠다. 네.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복합 부분 발작은 10분에서 1시간, 60분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정의는 그렇게 임상에서는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뇌가 흥분하면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뇌에서 흥분한 걸 억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련이 한번 생기고 나면 흥분하더라도 주변에서 억제하니까 대개 2, 3분 내에 끝납니다. 근데 뇌전증 중첩증 지속 상태는 흥분했는데 억제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얘가 계속 흥분하는 상태가 지속돼요. 뇌가 정기적으로 계속 감전되고 지속되게 되니까 뇌 손상이 진행이 되고, 또 뇌가 전신으로 경련 발작이 흥분이 퍼지게 되면 심장에도 전기 자극이 입혀서 심장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호흡곤란도 일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응급한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는 거의 마취제 수준의 강력한 약들을 때려 부은다고 할 정도로 주사에다가 엄청난 양의 마취할 때 용량보다 더 많은 마취제를 투여해서 뇌를 완전히 억제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혼수 상태, 혼수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가 멈추지 않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뇌의 흥분성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뇌 염증이라든지 뇌 면역 질환이라든지 뇌 외상이 심각하게 왔던 경우에 뇌가 흥분을 억제하는 힘이 스스로 없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5분 이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경련이 멈추지 않고 전신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10분 이상 국소 발작이나 복합 부분 발작이 지속되거나 경련하고 나서 의식이 깨지 않는데 또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원에 응급차를 타고 신속하게 오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초응급으로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뇌전증 중첩 상태로 진단이 되면 아주 강력한 주사 투여를 하면서 중환자실을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초응급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하고 회복이 안 되고 다시 하는 경우, 회복되고 한 경우는 연속 발작으로 관계 없는데 회복이 안 되고 또 하고 이런 경우, 거기도 지속 상태로 포함이 되죠. 뇌전증 환자가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뇌전증 돌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돌연의 의미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사망이 뇌전증에서 있는 거죠. 왜 생기는지 아직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내리려면 부검을 해서 다른 이유가 전혀 없이 사망했다 한다면 뇌전증에 의한 돌연사, 수대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검이니 이런 게 잘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사망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뇌전증 자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뇌에서 나오는 발작 질환이죠. 뇌에서 신경세포가 꼬이고 흥분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뇌의 구성은 대뇌, 소뇌, 뇌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발작은 피질에서 시작이 돼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뇌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간 기능에 영향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뇌는 대뇌에서의 인지 기능이나 의식을 관장하지만은 이 뇌간에서는 원초적인 기능들, 가장 이 아래쪽 연수 쪽에서는 호흡, 그 다음에 심장, 이런 거를 조종하는 신경핵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리듬을 타면서 서로 억제와 흥분을 균형을 이루면서 하고 있는데, 발작이 일어나면,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호흡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에 갑자기 기능이 정지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초래돼서 생기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이렇게 전시성 발작이나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발작인 경우나 수면 발작인 경우에 환자에서 조금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결국은 약물 치료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셔서 치료가 잘 돼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네. 빈도가 1000명당 뭐 1명인데 네.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소아에 가면은 훨씬 적습니다. 소아 때는 별로 없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 발작보다는 강직 간대성, 강직 간대성. 우리가 대발작, 전신발작이라고 하는 강직 몸에 이 힘을 주고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온갖 그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이 피질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이 뇌간의 안쪽까지 전기가 전달되면서 동원시켜 갖고 하니까 그런 강직 간대성에서 돌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직 간대성 있는 경우에는 돌연사 위험성에 대해서 강직 간대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게 하고 그다음에 약제를 잘 써서 항발작제입니다. 항발작제를 잘 써서 조절을 약하게 한다든지 빈도를 낮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거고 앞으로 디바이스가 나와서 모니터링이나 알람 시스템 여러 가지 AI가 나오면서 점점 이 안전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난치성에 대한 수술, 시술 뭐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치료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안전하고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전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환자들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